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8일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봄날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많이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일을 하다 보니 오후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도 먹고 이제 화실로 왔습니다.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도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림도 하고 싶고 또 때로는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지금도 아이들 잠시 후에 오라고 했고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잠시 틈을 타서 30분 정도 읽겠습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 이진경 지음. 어, 몇 번에 걸쳐서 책을 나누어 읽었는데 이번에는 사랑과 자유, 미친 사랑의 노래와 냉혹한 연애의 법칙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잘 아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게 되겠지만 사랑이란 살짝 혹은 제대로 미치는 것이다. 사물에 매혹되면 사물을 구원하는 친구가 되지만 사람에 매혹되면 미쳐 노예가 된다. 사랑은 연인에게 심지어 정욕마저 허락한다. 그러나 그 노예는 미친 노예여서 하지 않은 명령을 듣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 아마도 그이의 영혼이 밀려들어와 섞이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주인의 의사를 초과하여 복종하는 이런 영혼을 두고 노예라고 해야 할까? 미친 사랑의 얘기가 어디에나 있는 것은 본래 사랑이 미친 영혼의 비행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위험스런 비행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영화 트와일라이트에서 벨라가 인간의 세계를 벗어나 뱀파이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심지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뱀파이어가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뱀파이어의 천적인 퀼레 쪽 제이콥이 연적이기도 한 에드워드를 미워하면서도 뱀파이어 일가를 위해 싸우는 것도 벨라를 먹고 태어난 딸 르제 지미에 각인되어 그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모두 영혼에 휘감겨 미치게 만드는 그 매혹 때문이다. 매혹과 휘말림. 매혹은 휘말림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매혹적인 것에, 매혹된 것에 휘말려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 그것이 휘말림이다. 이 매혹과 휘말림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대 이전의 소설들은 전생에서의 어떤 인연, 선계에서의 인연을 끌어들인다. 숙향전, 수경낭자전, 운영전이 모두 그렇다. 전생에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싶었던 것일 게다. 혹은 미치게 만드는 그 힘을 약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미친 사랑이 그렇다. 약을 먹은 게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었던 것일 게다. 매혹도 휘말림도 모두 강력한 수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수동적 상태. 이런 수동성에서도 자유의 싹을 볼 수 있을까? 자유를 의지와 관련시킨다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매혹의 힘에 휘말려 끌려가는 것을 자유와 연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사랑은 자유와 반하는 어떤 것이라고 해야 할까? 사랑에 빠짐없이 수반되는 고통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부자유의 영역, 노예의 영역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 노예의 영역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 분명한 건 노예적 수동성이 매혹의 힘을 표현하는 것이난 노예 상태에 대한 근심이 우리의 사랑의 욕망을 저지하지는 못하리란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홀려 알지 못하던 어떤 곳으로 간다. 아니, 그렇게 어딘가로 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힘, 매혹의 힘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이 멀쩡한 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내가 늘 하던 것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사고도, 감각도, 행동도, 욕망도 모두 그렇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주변을, 자아의 주변을 위성처럼 맴돌고 있다. 사랑의 매혹은 나로 하여금 그 위성의 운동에서 이탈하여 뜻하지 않은 곳, 생각지 못한 곳으로 가게 한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하지 않던 짓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 휘말림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나를 벗어난다. 어쩔 수 없지 않고선 결코 벗어날 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자아다. 사랑과 매혹의 수동성이란 이 자아를 벗어나게 하느니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가 선 자리에 끌려 들어간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의 시점에 다가가려 애쓴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의 감각 속에 들어가 보고 들으려 하게 된다. 생전 듣지 않던 랩을 듣고 흥얼거리게 되고 전혀 읽고 싶지 않았던 골치 아픈 책에 손을 대게 될 것이며 뒤늦게 그림을 배우겠다고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 이전에는 먼 발치에서나 보던 것들 혹은 거리감을 느끼던 것에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가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좋아한다고 그가 말하는 것에 그가 서 있다고 내가 믿는 곳에 다가갈 뿐이다. 그렇게 미끄러지기에 타자성에 다가가려 함에도 끊임없이 실패한다.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나는 그와 나 사이의 어딘가 혹은 나만큼이나 그에게서도 벗어난 어떤 곳에 간다. 그 또한 그럴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모두를 누구의 자리도 아닌 어딘가로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 사랑은 다른 감각을 갖게 만들고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다. 그것을 통해 나를 넘어서는 사건이다. 그에게 도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저렇게 미쳐서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이를 통해 다른 것을 보고 듣고 하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이가 떠나간 뒤에도 그를 통해 보고 들었던 것은 남을 것이고 그와 함께 좋아하던 책과 음악은 그를 통해 열린 눈과 그 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체험했던 세계는 그 체험 속에서 내게 밀려 들어왔던 것들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이라는 어느 유행가 가사를 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 복사꽃을 좋아했다는 기억만 남겨두고 모두 잊기로 했다는 동사서독의 대사는 멋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했다는 기억마저 사라져도 사랑하며 얻었던 감각과 세계가 남는 것이다. 왕가위가 자주 보여주듯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기억은 새로운 사랑을 저지한다. 반면 사랑이 나의 신체에 남기고 간 감각과 체험은 새로운 사랑의 모태가 되어준다. 사랑이 진정 하나의 사건이었다 함은 사람이 떠나도 이미 예전의 나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다른 감각과 세계가 내게 남아있다는 말일 터이다. 능동적 사랑과 연애의 게임. 그러나 모두가 미쳐서 사랑하는 건 아니다. 정신없는 사랑, 아닌 정신 있는 사랑이 있다.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매혹되어 휘말려 들어가는 수동적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상을 남에게서 찾으며 다가가는 능동적 사랑이 있다. 자신의 감각과 취향이 바뀌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취향을 투영하여 기뻐하는 사랑. 자아를 맴돌던 궤도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타인마저 그 자아의 궤도 속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위성으로 만드는 사랑. 나의 이니셔티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물론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의 감각과 취향에, 나의 드림에 그대로 동요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의 자아가 강해도 사랑이 타자를 사랑하는 것은 거신한 동일할 수 없는 불가능성의 지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아무리 강한 자아라도 미끄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 생각을 벗어나는 어긋남을 통해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정신 있는 사랑이란 그 이탈마저 여전히 자아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랑이다. 거기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장악하려 한다. 뜻대로 하기 위하여. 자아 안에 사랑이란 관계를 포섭하기 위해 자신의 수동성을 약화시키고 상대의 수동성을 강화하려 이른바 밀당이라고 불리는 냉혹한 게임을 반복하여 시도한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이전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랑이다. 이전 삶의 연장으로서의 사랑일 것이다. 이는 필경 승리하는 사랑일 것이다. 연애의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관찰시키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타인의 마음속에 밀어넣는 것이다.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사랑에 미쳐선 안 된다. 상대보다 더 사랑해선 안 된다. 상대에게 매혹되고 상대에게 휘말려 자기의 이니셔티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로 하여금 사랑을 잃을까 연연토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상대에 대한 자신의 사랑 그런 게 있다면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밀고 당기는 연애 게임에서 승리할수록 사랑의 마음은 점점 엷어지고 얄팍해진다. 상대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커질수록 사랑의 열정은 약화되어 간다. 그 종착점은 상대를 전적으로 장악한 대신 사랑의 마음이 전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피곤한 게임의 승리자는 얻어도 얻은 것이 없다. 그것은 목적을 잃지 않고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게임이다. 반면 노예처럼 끌려가면서 다른 감각, 다른 삶을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패배자야말로 진정 승리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연애의 게임에선 언제나 좀 더 사랑하는 이가 지는 것이 게임의 법칙이다. 연애의 역설은 연애의 게임에서 이기는 자는 사랑의 사건에선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졌다면 그렇게 질 때마다 타인의 감각이, 타인이 본 세계가 내게 밀려 들어올 것이다. 피할 수 없이 연애의 게임에 말려들었다면 차라리 지는 사랑을 해야 한다. 지지 않는 사랑이란 매혹 없는 사랑이다. 타자성의 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랑이다. 이기는 자는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랑을 잃지만 지는 자는 사랑을 얻기 위해 자아를 잃는다. 고통을 얻는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내게 어떻게 하는가와 무관하게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의미에서 능동적 사랑이다. 하지만 사랑이 대상을 갖는 한 그 대상을 그의 마음을 얻고자 하게 마련이니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기에 사랑 그 자체에 몰두하기도 쉽지 않다. 노예적 수동성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는 자아가 자존심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수동성과 자아 사이에서
장악당한 노예적 상태와 장악한 주인의 상태 사이에서 끝없는 번뇌와 갈등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찾아온다. 사랑의 두 극. 김기덕의 영화 빈집은 이 두 가지 사랑을 다룬다.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태석은 남의 집 문에 광고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매일 빈집을 찾아내고 거기 들어가 잔다. 대신 빨래도 해주고 고장난 기계도 고쳐주며 와중에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간 곳에서 얼굴이 퍼렇게 멍이 든 채 숨듯이 살던 선화와 만난다. 남편의 일방적 사랑과 폭력에 쩐 선화는 태석을 따라 나선다. 그리고 매일 빈집에 찾아들며 함께 지낸다. 와중에 들어간 빈집에서 둘은 죽은 노인의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때문에 잡혀 태석은 교도소에 가고 선화는 다시 집으로 간다. 이 영화에서 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사랑하고 한 사람은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랑한다. 먼저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랑. 태석과 선화는 시종 말이 없다. 같이 붙어 다니고 훔쳐 들어간 빈집에서 같이 자지만 어떤 유혹의 시도도 없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미친 사랑에 홀린 것은 아니다. 단지 때가 되었을 때 지그시 내민 발이 있었고 충분히 휘말려 들었을 때 불쑥 잡는 손이 있었을 뿐이다. 둘 다 전에는 하지 않았을 짓을 한다. 선화는 태석과 같이 광고지를 붙이고 다니고 태석처럼 손으로 빨래를 하며 어울리지 않게도 기계를 고치려 한다. 태석은 선화의 저지 앞에서 골프 연습을 중단하고 선화의 눈빛을 따라 죽은 이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준다. 그렇게 했다간 경찰에 잡힐 거라는 걸 몰랐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들은 빈집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서로의 빈집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빈집이라지만 사실은 남의 집이다. 남의 집이니 뜻하지 않은 일을 피할 수 없다. 일찍 돌아온 주인에게 걸리고 급기야 경찰에까지 넘어간다. 남의 집 안에 나가 보이며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걸 피하려면 나의 몸, 나의 영혼이 없는 듯 존재해야 한다. 타자성 속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없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타자 안에서 타자 옆에 있는 것이다. 타자 안의 간극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타자성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 또한 그러할 것이다. 태석이 선화와 함께 사는 이 길은 매혹된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보이지 않게 행동하는 법을 훈련한다. 있어도 보이지 않으려면 타자의 눈으로 보고 타자의 움직임에 리듬을 맞추어 움직여야 한다. 그게 완성될 때, 즉 자아를 완벽하게 넘어서게 될 때 그의 매혹의 특이점에 다가가는 데 성공한다. 저지하고 가로막는 이가 있어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는 어느 공간에서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랑은 선화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다. 그러나 당장 반문할 것이다. 선화의 남편이 아내에게 보이는 태도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할 때 고함지치고 때리는 걸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분명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폭력을 제거하고 강요의 정도를 확 낮추면 어떨까? 가출에서 되찾아온 선화에게 남편은 가출 이후 자신을 바꾸려 했다며 많이 바뀌지 않았어? 하고 묻는다. 사실 선화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랑을 윽박지르지 않았다면 선화가 남편과 가정을 버리고 잠입하듯 들어온 초면의 청년을 따라
가출할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연애하고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이 걷는 평탄한 사랑의 길일 것이다. 벽에 걸린 선화의 누드 사진이 보여주듯이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미모와 스타일의 여자를 찾았을 것이고 돈이 있어 그 여자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려 했을 것이다. 가난한 아내의 집에 돈을 붙여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히고 욕망이 가는 대로 손을 내밀고 했을 것이다. 만약 이 정도에 그쳤다면 선화는 시집 잘 갔네 소리를 듣는 유복한 안주인이 되었을 것이다. 남편 또한 아내를 계속 곱게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실상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아닌가. 또 하나의 사랑, 순전한 매혹보다는 현실적인 고려와 적절한 애정의 교환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많은 사랑이 이러하다. 서로 도를 지키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와 주고받는 사랑. 현실 속의 사랑은 이 두 개의 극 사이에 있을 것이다. 타자성에 휘말려 자아를 벗어나 버리는 미친 매혹의 사랑. 그리고 자아의 궤도를 확장하면서 그 안으로 타자를 끌어들이는 사랑. 하지만 양자가 서로의 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미친 사랑은 대개 상대방도 미치게 하는 경우가 흔하고 정신 있는 사랑은 상대방 역시 정신 있는 사랑을 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친 사랑을 인간이 어찌 계속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의 생물학적 보증기간이 2년 정도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친 사랑에 지쳐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진화 생물학자라면 그렇게 죽은 것들은 도태되고 적절한 기간 동안만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살아남아 이 지금의 인간이란 종으로 진화한 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친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게 마련이다. 반대로 정신 있는 사랑은 애초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만 머문다면 사랑을 얻을 수 없거나 옆에 있던 사람도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붙들기 위해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그 이에게 다가가야 한다. 매혹되지 않은 사랑도 어느 정도라도 타자성에 열리며 자기를 넘어설 기회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비록 대개는 자아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겠지만 사랑의 종합. 사랑은 매혹됨의 사랑에서 좋아함의 사랑으로 타자의 사랑에서 자아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갖는다. 양가 감정을 다룬 글에서였던가 프로이트는 왜 사랑에서 같이 살던 이가 죽으면 유령이 되어 나타나는가에 나름의 대답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하면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된다. 자식 교육에서부터 치약 짜고 양말 벗어놓은 방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습관이나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이 싸움의 이유가 된다. 자아의 자장들이 충돌하는 시간이 20-30년 지속되면 몇 번은 속으로 저 왼수는 죽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그러다 진짜 그가 죽으면 죄책감이 그의 유령을 불러낸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해명이었던 것 같다. 타자성과 자아의 변증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죽은 배우자의 유령이 나타나거나 혹은 종종 보게 되는 황혼이혼이나 부부 살해 같은 일은 일어날 리 없다. 잘 익은 과일 같은 원숙한 노년, 원만한 부부의 모습은 대개 우리의 공상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이란 빨간 돌과 파란 돌을 섞어 탑을 쌓는 것이다. 미친 열정의 돌과 차분하고 안정된 돌. 그러나 두 가지 돌을 섞어 탑을 쌓는 것이 어떤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다. 사랑의 종합은 그대로 방치하면 언제나 자화하는 종합으로 진행되고 탑은 펄해지기 마련이다.
섞어 쌓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파란 탑을 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빨간 돌만으로 탑을 쌓으려 할 때 비로소 두 가지 돌이 섞인 탑이 만들어질 것이다. 적대를 넘어선 우정. 공감 능력과 우정, 공통성과 우정. 우정에 대해 나왔고, 친구와 스승. 선물과 자유. 존재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면. 10여 년 전 아들놈이 5살 정도였던 때였던 것 같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놈은 4살경부터 부모와 떨어져 부산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다. 애엄마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 중이었기에 방학 때 아니면 만날 수 없었고, 애비인 나는 서울서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아들놈을 보러 부산에 갔다. 대견하게도 부모와 헤어질 때도 울지 않던 이 친구가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언제나 혁명을 꿈꾸며 살았지만 사실은 세상은커녕 제 자식놈의 고통이나 속내도 알지 못하던 철없는 애비였던 셈이다. 지금도 가슴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아침에 아들놈을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내고 나는 서울로 올라오는 날이었다.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차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두운 표정의 아들놈이 나를 한번 쳐다보곤 다시 눈을 내리깔곤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중얼대는 것이었다. 나 아빠랑 같이 서울 가고 싶어. 순간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 동안을 고개를 꺾어 하늘을 보고 있어야 했다. 아마도 보통은 헤어질 때마다 아이들이 울면서 했을 법한 말인데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끝내 말하지 않던 것을 그때 그렇게 흘렸던 것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눈을 내리깔고 속삭이며 말했던 것은 여전히 말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아니면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란 생각에서였을까. 어쨌건 즉각 느낄 수 있었던 건 그 간신히 낸 작은 목소리, 그렇게 내리깐 시선, 아니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때까지 감추어 두었던 목소리와 시선은 음각적인 형태의 선물이었으리라는 것이다. 배려의 마음에서 큰 소리로 내게 주었어야 마땅한 것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준 선물. 지금도 후회되는 것은 그때 왜 그래 그럼 유치원 가지 말고 아빠랑 올라가자라고 말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이다. 부모의 처지를 배려하는 아이의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깝고 고마웠지만 그때에도 나는 그 아이의 고통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어떻게든 데리고 올라와 같이 살 생각까지 하지 못했으니까. 다음 달이었던가 다시 부산에서 아이를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내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아들놈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내게 내민다. 아주 조그만 종이 쪼가리 몇 장을 스테이플러로 박은 것이었다. 한 장에는 연필로 그린 초콜릿이, 다음 장에는 케이크가, 다음 장에는 꽃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야? 선물이야. 농담 같은 선물에 웃으면서 그래 고마워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어떤 초콜릿, 어떤 케이크가 여기 그려진 것보다 달콤할 것이고 어떤 꽃이 이 서툰 그림보다 향기로울 것인가 하여 그날부터 몇 년간 나는 항상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자신을 버려두고 제 할 일만 하는 애비인데도 원망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선물을 했던 아이의 마음이 눈물겨워 주머니에 손을 넣을 일만 있으면 만지작거리고 남들 눈이 없을 때면 몇 번씩 꺼내보곤 했다.
이는 내가 받아본 가장 슬프고도 가장 기뻤던 선물이다. 이렇게 눈물나게 선물할 방법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래서 그에 마땅히 답할 선물의 방법을 찾지 못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그때 그 선물과 함께 가슴속에 들어온 마오리족이 하우라고 부른다는 선물의 영을 내보내지 못했다.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채무로 그냥 간직하고 산다. 내가 종종 몸이 아파 고생하는 것은 이 선물의 영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마오리족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하우는 선물과 함께 얼른 남에게 주지 않으면 병이 생기거나 죽는다고 하던데.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